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 이해와 기업가 정신에 가서 강의를 할 강주대학교 이상민 교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이미 창업을 하였고 이미 또 인증도 인증 절차를 거쳐가서 지금 현재 기업 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싸움스럽게 사회적 기업이나 말기업 그런 거 기본적인 것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정신적인 좀 자세? 그런 거에 관해서 왜냐하면 설명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언컨택트 비대면 사회라고 그러죠. 그런 사회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인 철학들 이념들이 많이 좀 해이해졌달까? 약간 산만하다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경제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적 경제의 기업가들 여러분들은 직접 이제 마을기업 대표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대표들 아니면 그 다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 시대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 철학을 좀 확산되어 공감하면서 이 사회가 보다 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사회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려서 제가 좀 그 점에 가서 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본주의 이후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회적 경제의 주역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각각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이렇게 창업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끌어가려다 보면 물건들 잘 만들고 판매하고 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해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업 창업의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주변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희 지금 각자 자기 기업도 어떻게 경영하기도 힘드는데 주변까지 보기가 부담스럽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나아갈 길 방향에 관해서 좀 더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회적 경제 정신을 실천하는 행동가로서 행동이 되어야 이 사회의 미래가 있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어떤 기본 이념 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 기념 이념 하면 뭐 호혜, 연대, 신뢰, 협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기업 활동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가서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게 구체적으로 피부로 체감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런 것들이 자꾸 지내다 보니까 좀 사회적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많은 사회적 경제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길래 또 여러분들 이미 사회적 경제 이미 길 들어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한국의 좀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기적 같은 그런 성과를 이루었지만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고 좀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그런 현황과 그 속에서 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가,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 가치, 사회적 경제가 여러분들의 사회적 경제 정신을 직접 실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념들을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기업 활동도 사회적 가치 활동을 창출할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해야 할 것은 지금 한국인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모든 국민들이 지금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었다? 돼 있네?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경제, 정치, 문화적인 거의 기적 같은 성과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진국의 대회에 올라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작년 7월에 UN 무역개발기구 UNCTAD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 기구가 1964년 창설 이래 한 번도 이런 전례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최초 선례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개도국, 후진국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냥 미국, 영국, 유럽 같은 그런 선진국들을 그냥 바람의 대상으로만 봐왔었죠. 근데 어느 사이에 우리가 그 나라 보다는 더욱더 선진국화 됐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느낀 게 영국이나 미국 같은, 특히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 볼 때 선진국이 정말 별게 아니구나. 차라리 그들이 한국에 지금 현재 최근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K-방역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그들이 정말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화 됐어요. 이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과정, 민주주의의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촛불 집회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K-방역, 요새 지금 이제 K-방역이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K-방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방역 시스템하고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서구에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보다 개인주의 성향, 이기적인 성향이 가다 보니까 방역 시스템이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은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를 잘 조화하면서 K-방역을 성공한 것, 민주주의 정신이 가장 확실하게 구현된 것이 한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 지금 자유주의, 민주주의 진영과 약간 대립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진영의 거의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로 이미 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 정치적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우리나라는 BTS, 어제뿐만 아니라 K-푸드, K-드라마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부진할 수 없이 이젠 선진국 대열에 섰다고 누구나도 인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인구가 5천만을 넘으면서 소득이 개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 걸 3050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일본째예요. 그것을 현재 그 국가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를 지금 세계적으로 하니까 한마디로 웬만한 인구도 가지면서 경제가 성장한 나라. 그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나라 국가에 가장 빛나는 국가로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놀라운 경제적 성장, 정치적 성장 달성하였지만 현재 한국 국민들의 행복도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바닥이에요. 이건 제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많은 기사나 SNS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지금까지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최근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보다 불평등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다음에 제가 잠깐 좀 불평등을 따져보겠고, 그에 자살률 1위,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고, 출산율은 0.8, 0.8이라는 숫자는 거의, 출산율이 0.8이라는 숫자는 아무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도 예측하지도 못한 숫자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0.8대에 들어섰어요. 노인 빈곤율, 특히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 수는
정말 세계적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높아요. 우리나라가 1등인데 2등이 1점, 영국이 이게 거의 10배 수준이에요. 그만큼 이게 뭐냐면 자살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 지금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낮다는 건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갖고 싶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행복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불균형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 자료들이 꽤 많아요. 전편적인.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아주 업데이트한 가까운 가장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조사된 연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들 보면 이게 보면 한국의 평균 소득은 33,000유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3,843만 원치 되고 이것은 보면 영국하고 이태리하고 프랑스, 독일보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뭐냐 소득 분포 이게 불평등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득의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평균이 1억 7,850만 원인데 이것이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하위 50%는 1인 평균이 1,600유로, 1,23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총 소득의 비중이 16%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상위 10%가 하위 50%가 14배 수준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 보면은 프랑스가 7배, 이탈리아가 8배, 영국이 9배, 저기 10배 이 정도거든요. 옛날보다 훨씬 높죠. 거의 프랑스의 2배 정도로 우리가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시기일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위 10%가 46.5% 됐는데 10년 전에 비해는 이게 36%인 거예요. 거의 10%포인트가 더 증가한 거예요. 그 하위 50%의 평균, 하위가 16%인데 10년 전에는 거기서 5%포인트가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1990년에는 거의 21%였는데 16% 감소된 거예요. 그만큼 뭐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불평등 현황이고 자산은 더 심해요. 자산은 지금 현재 평균이 한 2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상위 10%는 거의 12억 정도 가지고 있죠. 1인당 평균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수준이 58.5%예요. 근데 하위 10%는 평균이 하위 10% 평균 2,300만 원이고 전체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게 5.6%밖에 안 돼요.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위 10%가 하위 50%의 52배 수준에 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이게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 비해서나 소득이나 자산 측면에서 불평등도가 너무 심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행복도가 그만큼 낮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피해 이것들은 현재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런 것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측면이 강해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자본주의가 시작된 여러분들은 현재 대부분이 다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났고 자본주의 시대를 계속 살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대로 지금 보아온 게 자본주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정확히 1820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산업자본주의가 시작된 거거든요. 산업자본주의 시작이 자본주의의 거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면 겨우 어떻게 돼요? 200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19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가지고 풍성한 경제적 부를 달성하였지만 양극화, 인간 소유 등 폐해를 가져가지고 결국은 자본주의가 인간의 행복을 기하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본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기할 수 없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간 경제학 강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자본주의는 여러분 자본주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 이꼬르 시장경제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시스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장경제 시스템을 약간 좀 비하해서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 이론적인 배경을 쓴 사람이 칼 마르크스고, 칼 마르크스가 쓴 책이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자본론에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본주의라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 시스템인데,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의 두 가지 전제는 뭐냐면, 이게 경제학에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론적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다. 인간이 행동을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 동력이 인간의 이기심이고, 생산성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그런 이기심을 수반한 경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에 나오는 경쟁력, 경쟁 체제가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기본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시장이 항상 옳다. 자본주의는,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가 쓴 굿불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굿불론이라는 책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장 최적으로 배분된다. 그런 말이 아담 스미스의 굿불론에 나와요. 그게 자본주의의 출발이에요. 뭐냐? 시장에 보이지 않는 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시장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결국 뭐냐?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움직이면 시장은 항상 옳다. 시장이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런 그 시장의 그 경쟁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가지고 가장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시장 경제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인간은 이기적이다, 시장이 항상 옳다. 근데 이게 이 두 가지 전제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결코 옳지가 틀려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인간이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과학적인 발전 등 여러 가지 이뤘던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행복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인간의 행복을 더 저감시킨다. 인간의 행복을 더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런 두 가지 틀린 전제에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여러 가지 성격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이기성은 정말 그 저급한 인간의 성향이에요. 그런 거에 전제를 두고 출발한 게 자본주의가 어떻게 그런 저급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질서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냐, 진단한단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복과는 반대 결론을 내렸고, 시장이 항상 옳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을 한번 보세요. 시장에서 가장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유통기관이 있고 그러는데, 생산자, 소비자, 그런 중개기관이 있으면 지금 현재 시장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시장의 주도자는 누구냐? 기업가예요. 자본가고,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또 대기업들이 잡은 거예요. 결국 뭐냐? 시장은 대기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은 대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 활동의 모든 진행은, 모든 오퍼레이션은 결국은 대기업들을 위한, 자본가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현재 경제는 분명히 성장하고 좋아지는데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걸 약간 더 이제 두 가지 풀어보면, 자본주의는 결국 두 가지 특징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 야수 자본주의와 자전거 자본주의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야수 자본주의가 뭐냐? 결국 이야기했죠. 자본주의는 결국 뭐냐? 인간이 이기성을 기본으로 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서 승자만이 반드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 인정을 하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본주의는 결국은 승자라는 건 뭐냐? 남을 이겨야만이, 남을 깔아뭉개야만이 자기 이익이 오는 거예요. 남을 좋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남을 이긴다고 이야기할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냐? 남을 물어뜯고, 야수같이 물어뜯고 깔아뭉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야수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돈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얼마나 많은 인간성을 다 포기하는지. 결국은 뭐냐면 인간성을 포기하고 짐승같이 되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지금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전거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자전거 아시죠?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고 바퀴를 돌리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고 자전거 바퀴를 돌려야 돼요. 이게 뭐냐? 인간의 필요에 관계없이 생산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산업자본주의, 제가 산업자본주의 이전에 시작될 때는 뭐 상업자본주의도 있었어요. 근데 상업자본주의는 다시 수공업 체제에서 운영됐었는데,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되면서 산업자본주의는 뭐냐면 거대한 자본이 투자되고, 거대한 시설이 나오고 땅을 사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시설비가 많이 들죠. 그런 시설을 몽땅 들여가지고 공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공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공장이 계속 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시설과 땅이 놀잖아요. 그 사람들 몽땅 고용했는데 고용한 사람들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계속 그럼 생산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을 생산하면 사람들이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문화 유행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당신들 꼭 필요한 거다. 이런 걸 사야만이 여러분들이 문화인이다. 이런 계속 소비 광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소비자들을 한마디로 세뇌시켜가면서 물건을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한 것부터 많이 생산하게 되게 되죠. 결국 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연을 그만큼 더 남해가고 자연을 더 이렇게 자연의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거의 자본주의가는 재앙 수준의 그런 재난을 겪고 있는 걸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자본주의의 구조적 피해, 이런 것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한국의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만큼 한국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 아까 얘기했죠. 그 자전거 자본주의, 야수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들 불편하게 갈 수밖에 없고, 인간이 그만큼 피폐화되고 공동체가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재 하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한국적 모순이 뭐냐면,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가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0년이 채 안 되지만,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7년에 우리나라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최초로 통과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라는 사회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면 우리가 4, 5년밖에 안 된 편이죠. 거기서 다 생각하면 그 이후에 이제 사회적 경제가 이제 쭉 그대로 커왔어요. 물론 거기 사회적 경제를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북한과 항상 대립된 국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관해서는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이권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도 사회란 말이 들어다 보니까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제가 몇 년까지만 해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경제를 공산주의라고 막 요구하는 국회에서 떠든 사람도 봤어요. 제가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사회적 경제란 교과서가 있습니다.
정규 과목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동아리 같은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적 경제를 공부도 하고 사회적 공부, 협동적 공부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를 들고서 어떤 국회의원이 막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이게 공산주의지, 이게 민주에서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떠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가서는 약간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빨리 이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2007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교육성법이 제정된 이후로 그 정권마다 약간 좀 차이를 달리하지만 그동안 쭉 사회적 경제가 많이 커왔어요. 구조도 많이 컸고 지금 현재 고용 구조도 많이 커요. 근데 왔는데 그런 구조,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지금 계속 커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코리아 팬데믹과 함께 제가 느끼는 어떤 뭐랄까 감회랄까 약간 그런 게 혼란스러운 게 참 많아요. 느낄 게 뭐냐면 뭐죠? 자본주의 폐해를 기획하는 조치도 지금까지 있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조치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많은 정책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추진해 왔고.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자기 이해의 연장선에서 판단한다.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폐해를 개혁하는 어떤 사회적 경제 관련 조치는 한마디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양극화, 저실업 이런 것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놀랍게 자기 이해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약간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성을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사회적 경제에 관한 같은 조치, 여러 가지 조치도 자기 이해 측면에서 이해하는 측면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 개념 특히 또 사회적 경제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분도 꽤 많아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의 강의 제목을 가져온 것은 여러분들은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초심, 사회적 경제를 천천히 접했고 정말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이 시대에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신 어떤 그런 걸 생각하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좀 다시 가져보자.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마음 자세를 가슴자 치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쪽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념적으로는 그런 자본주의 폐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하위 10%, 하위 50%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취약계층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들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념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게 자기 이해와 조금만 상반되어도 반대하고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이거냐 부모 찬스, 이거 한마디로 사회적 현재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의 지금 정도 이런 것에는 분명히 분노를 해요. 그렇지만 불평등과 비정규직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조치들이 많이 발표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할까? 이 따져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즉 불평등 한국 사회에 비난하면서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한다. 이걸 여러분이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아마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하면서 조치라 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정규직으로 바꿔줬거든요. 근데 바꿔주는 조치,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 박원순 시장이 했던 조치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다 알고 있는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동료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에 관해서 동조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이냐면 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수혜가 자기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죠?
나도 그걸 받을 수 있는 뇌자 사람만 받아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받으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왜 저 사람만, 왜 나는 안 주고, 왜 나에게는 없고, 내가 받아야 할 걸 저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 소위 지금 현재 자본주의로서 자본주의 때문에 자본주의는 아까 얘기했죠. 부자들의 이데올로기고 자본가들, 대기업들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그 사람들을 위한 게 되게 많아요. 보면은 모든 조치들이 그 사람들 유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를 무엇인가 혁신하는 시도들, 사회적 경제 주자들 주장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그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네거티브 부정적인 요인들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제가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기득권층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몫을 좀 많이 사회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아무리 착한 자본가들도 자발적으로 그걸 못해요. 자본가들은 아주 자본가 중에서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이라고 측면, 기업은 계속 성장해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대규모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결코 인간적인 면을 발휘할 수 없는 게 자본주의의 생리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하면 혁신 세력들이, 사회 단체들이 주장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장해가지고 어떻게 좀, 저소득 계층한테 흘러가게 만들어지는 그런 조치들을 놀랍게도 그런 같은 동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를 흐름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기득권층들이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사회 구조를 바꿔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어떻게 부자와 90%와 10%의 싸움을 만들지 않고 90%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수론인가 기득권층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를 분위기가 바꿔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많은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인의 분도는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불평등이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현재 최근 들어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웃의 안정적인 삶이 내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는 이웃도 동료도 없는 한마디로 연대가 없는 과도한 이익심의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엇인가 자본주의 폐해를 시작하는 조치마저도 그거에 대한 수입하는 사람들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거로 내 것을 뺏어간다는 그런 논리로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비교 경쟁 그거의 분위기 계속 휩쓸리면서 자기 이해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연대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인 이념 중에 하나가 나오죠. 연대, 호혜, 협력, 신뢰. 연대가 없는. 연대란 건 여러분들 연대란 말 좀 잠깐 금방 안 들어오죠. 연대란 말이. 여러분들 가장 연대란 말 쓰기 쉬운 게 연대 보증이란 말이 있어요. 은행에 연대 보증, 지금 연대 보증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여튼 연대랑 그때 그 쓴 연대가 똑같은 거예요. 그 연대가 뭐냐? 둘이 똑같이 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연대 보증은 두 사람 이상이 쓰잖아요. 보증을 쓰잖아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연대가 뭐냐? 한마디로 뭉쳐가지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연대거든요. 근데 그런 연대의식이 전혀 없는 현재 한국 사회는 계속 사람들의 이익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연대가 없는 이상한 사회다. 그러니까 어떤 혁신적인 조치들마저도 그 수입은 그것을 열심히 응원해야 할 사람마저도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분노하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목을 가장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런 사회가 됐다. 제가 그동안에 지금 설명하면서 좀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현재 우리가 주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장의 사회적 경제를 몸소 실천하고 무엇인가 연대 호혜의 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 사회를 개혁해보겠다고 무엇인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보겠다고 여러분들은 결심한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회의 현상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한번 이 연대가 없는 이상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좀 변화시키고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해서 하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회적 경제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게 현실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돼서 그 개선 방향, 혁신 방향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신이 필요한 게 뭐예요? 사회적 경제는 항상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항상 우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가 뭐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에 이미 다 어떤 이렇게 혁신을 위한 새로운 사회를 보는 프레임이 이미 전환된 분들이라 생각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약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하여튼 이 사회가 자본주의에 가지고 있는 현재 양극화 승자 독식의 폐해가 그동안 자본주의 성장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결과로서 왔던 거라면 지금까지의 자본주의가 계속 연장이 된다면 인간들의 행복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연장성상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모든 정치가들, 경제학자들, 사회 운동가들이 다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본주의 포스트 캐피탈리 자본주의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철학이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크게 저는 사회적 경제가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예요. 결국 뭐냐.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이 계속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시죠? 다보스 포럼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2016년도에 다뤄졌어요. 그때가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사회적 경제였어요.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 정치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를 옹호하는 정치가들 누구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한 이재명 후보나 또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유승민 국민의힘 유승민 국회의원이 경선 나 떨어졌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대표인 정치가들이에요. 이재명 씨 대통령 후보가 아주 정책이 아주 신선해 사회다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대요. 근데 그분들의 많은 정책이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기본소득론은 지금 재난지원금과 혼동이 되면서 많이 변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놀랍게도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많다는 거에 가서 놀라울 정도예요. 원래 재난지원금하고 다른 성격이거든요. 원래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져요. 직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일할 데가 없어져요. 누가 대신해요? AI 로봇이 다 해요. 한마디로 그때는 99대 99대 0.000 소득 격차가 심해져요. 제가 이야기했죠. 자본주의가 계속 이대로 진행된다면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남게 되면 플랫폼 운영하는 사람들만 돈을 벌게 나머지는 다 일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플랫폼은 누가 운영해요? AI 로봇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생산량은 지금보다 4배, 10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 AI 로봇이 훨씬 인간보다 일을 잘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생산하면 누가 소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않기 때문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소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몽땅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불치던 자손한테 아무 조건 없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져요. 이런 게 기본소득론인데 지금 많이 변질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많은 정책이 사회적 경제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본주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런 거 참 많은 막 뭐 지역화폐, 지역화폐가 사회적 금융에 어떻게 보면 아주 그 꽃이라 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지역화폐를 가장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향후에 하여튼 자본주의 이후에 새로운 역사,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질서가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자본주의가 새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착돼 가는 혼란기예요. 지금 현재 내 보기에 자본주의가 전성기가 언제냐면 1800년도 후반이에요. 그러다가 1800년 후반에 자본주의가 전성기 때 엄청나게 이제 성부 열강들이 자본주의 그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만들고 원료를 다 뺏어갔죠. 그래가지고 딱 터진 게 그 사람들의 결정이 이제 자본주의 전성기가 끝이 뭐냐면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오면서 자본주의 전성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대공황이 일어나고 공황이 일어나고 아직 미국도 경제적 자본주의가 폭삭 망하죠. 그래가지고 45년까지 혼란기가 와요. 거의 30년간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뉴딜 정책이 나오고 그때 그 자본주의를 구조해준 사람이 누구냐? 케인즈예요. 케인즈가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하면서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1945년부터 1973년까지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오이시코가 가면서 또 6.25가 오는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게 한 30년간 자본주의가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철학으로 자본주의가 이제 황금기를 이룬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 이후에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 시작됐어요. 그래가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워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이제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가중됐는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지금 다크호스가 사회적 경제고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적 경제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간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대를 앞서가야 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의 기업가치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와 혁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공부해 봤을 거예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다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재명 교수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이 많이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간에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같은 동료끼리 같이 서로 응원하고 연대하고 새로운 걸 혁신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서로 간에 갈등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뒷받침된 목적과 비전 공유가 필요해요. 목적이 분명하고 서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치열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이 치열한 논의 과정에서 그것도 이런 것들이 철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뭐냐? 연대의식이 기반이 돼요. 서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가면서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A안, B안, C안 노력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동료의식을 느끼고 서로 간에 연대, 그렇게 되면 신뢰가 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연대의식이에요. 그 연대의식 속에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런 조직을 중심으로 구성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필요한 이 대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 가치 무엇인가 이 사회 표현을 열어가는 분들인데 현재 그런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업의 경영의 측면에서만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눈을 돌려가지고 주위의 사회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 추구하는 바, 자본주의가 이대로 가게 되면 인간은 결국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남는 건 누구냐? 일부 부자들만 남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과정이 사회적 개혁 출발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앞장서는 주역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제가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현재 우리가 그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반성해보고 해보자. 한번 여러분들 계속 논의 과정도 그 같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주위 동료들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 말기업, 협동조합끼리 서로 같이 지역의 문제,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뭉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경제 이해 과정을 이렇게 할 건데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쉽게 넘어갈게요. 사회 구성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가 뭐냐? 사회적 구성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모든 분야의 경제 활동이 사회적 경제 문제를 새로 이룬 거고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오늘은 제가 사회적 경제와 시장 경제 차이를 몇 가지 대목만 이거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며칠 강의를 해요. 학교에서는 제가 강의를 해요. 몇 주간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다 할 수가 없고 몇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돈, 효율이라는 거 다 알 거고 사회적 경제는 인간, 생명이다 한 거. 그리고 기본적 가치가 자유, 박애, 그다음에 거래 방식, 인간 유형,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조금 이따 이게 기본적 가치하고 거래 방식하고 그다음에 인간 유형 이거 상호적인 인간을 제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거고 그다음에 연대 공동체주의를 설명을 한번 시간을 가지면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그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이 뭔지 아시죠? 자유, 평등, 박애라 그래요. 근데 이걸 박애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이 박애라는 것은 그 인류에 널리 사랑을 베푼다는 뜻인데 프랑스 혁명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정신은 이 정신이 아니에요. 차라리 우위라는 정신이 강해요. 우위라.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원래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일본에서 이미 우위라고 바꿔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래서 박애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위란 뜻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연대의 뜻이 강해요. 연대 뜻이 강한 동료의 친구와의 연대 뜻이 강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연대는 한마디로 좀 뭉쳐가지고 무엇을 바꿔보자. 혁신하자. 프랑스 혁명이 그랬잖아요. 자유와 평등, 여기 보면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권리로 이해된 측면이 강하지만 박애는 타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적 성격이 강해요. 뭐냐? 정말 현재 문제가, 사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서로 뭉쳐가지고 이것을 무엇인가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뭉치고 연대해야 된다. 이게 우위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약간 차이가 우리나라는 현재 우회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독재 정권 하에서 이걸 우회로 해석하다 보면 무엇인가 꼭 운동권이 하는 것 같은 비슷한 느낌이 받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본의 경제학자인데 이야다 마사유키라는 여자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에 프랑스 3대 이념이 자유평등 박애라 해놓고 여기에 자유평등 박애가 앞으로 자유는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실현되어 있고 우리 시장경제가 이미 자유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 알고 있죠. 평등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러시아하면 중국 혁명이 시도를 하고 했지만 결국은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소비에트가 망하면서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박애란 우애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젠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로 끝났고 자본주의는 현재 이미 망해가고 있다. 저는 자본주의는 이미 2008년에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미 저는 퇴조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체제가 유지되는 사실이지만 점차 퇴조되고 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역사, 앞으로 사회적 경제가 지금 막 태동 단계인데 앞으로 주류의 경제 시스템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목에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면 사회적 경제를 하신 여러분들은 향후의 인류 역사에 책임질 분들이에요. 이 우애, 박애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여러분들의 현재 주역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허위거래에 설명 약간 하겠는데, 허위거래는요, 자본주의 시대 시장경제 거래는 거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거래와 교환거래와 기부예요.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주면 그에 상하는 가치를 가진 만큼 물건을 주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모든 거래는 다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부라는 거래는 내가 돈을 일방적으로 한 조각씩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게 기부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두 가지 거래가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는 교환과 기부 외에 제3의 거래가 있어요. 뭐냐면 갑이 을에게 제한을 주면서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 대신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물건을 주는데 너는 그것을 너가 얻는 만큼은 그만큼이 아니라 좋으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해주라. 제3의 거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허위거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면서 채권 처분한 게 성립이 안 해요. 내가 주지만 당신이 그걸 안 갚아도 돼.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해주길 바라지만 당신이 그걸 안 한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나한테 빚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채무가 성립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감하면서도 언젠가는 나 자신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동체에 기반 신뢰가 깔려있는 거래를 한마디로 허위거래라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뭐예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사회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남에게 주면서 먼저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허위거래예요. 이런 거, 여기에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하나의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허위거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상호적 인간을 소개하지, 상호적 인간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자본주의의 두 가지 전제가 뭐냐. 하나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시장은 옳다. 근데 그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를 했는데, 이게 인간이 이기적인 게 맞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기성이라는 그 저열한 인간성의 모든 것에 현상을 진단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답을 찾는다는 게 우스운 거죠. 근데 인간이 정말 이기적이냐? 그건 맞는 건데 봤더니 인간이 이기적이 않는 거예요. 그걸 해봤더니 심리학자들이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임을 해봤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 10,000원을 딱 줘요. 1억을 100만 원 줘. 만원 너무 작으니까 100만 원을 다 준다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한테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 당신은 그 일정 부분을 B한테 줘라. 근데 B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래 고마워. 그러면 그 나눈 만큼 나눠갈 수 있다. 그치만 A가 B한테 줄 때 B가 거기에 관해서 불만을 품고 안 돼. 나 이거 못 받겠어. 그러면 너도 돈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만큼을 줄 것인가 결정해가지고 서로가 유닛게임이 되게 하면 제일 좋은 거죠. 이걸 세계적인 곳곳에서 아니면 대학생이 다 해봤는데 일반인들, 기업가들 다 해봤는데 어떻게 나오냐. 평균적으로 이게 5,000원 주면 이거 다 둘 다 오케이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3,000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줬을 때 30만 원 미만을 주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거절을 하게 되면 둘 다 못 받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문제의 정답은 이론이에요. 이론. 100만 원을 줬을 때 A가 B한테 이론만 주더라도 B는 이론이 어느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본주의가 전제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나 무조건 이론을 받아야 돼요. 오케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론이라도 없는 것보다 이론이 약간 부족하면 최소 단위를 10,000원이라고 그래요. 그 10,000원을 주면 무조건 10,000원을 받아야 되는 게 인간이 이기성이라는 전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실제 해보니까 10,000원뿐만 아니라 20만 원, 3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줘야만이 30만 원을 줘도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30만 원 이익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익을.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게 전제가 틀리는 거죠. 그 뭐예요? 인간이 이기지 않는 거예요. 뭐냐? 네가 뭔데 나는 70만 원 갖고 나서 30만 원을 줘. 이건 엄폐한 불공정한 거야.
그렇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너도 엿먹어 하면서 그 사람 못 가게 해버린 거예요. 뭐냐, 인간은 결국 뭐냐,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제대로 대우해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저도 해주지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주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상호적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현실을 볼 때 이기적 인간이 맞아요? 상호적 인간이 맞아요. 제가 학교에서 많이 해보면 인간이 대부분 상호적 인간이 맞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이기적인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에서 이기적이진 않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면에서 이기적이다. 그걸 전제로 출발하다 보니까 그것같이 이렇게 많은 모순과 폐해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활동 하면서도 상호적이 뭐냐면 호의거래에서 설명하겠지만 A가 B한테 무엇인가를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B는 나한테 아니 C한테 해줘야 돼요. 이게 C한테 분명히 누구한테는가 뭘 해줘야 돼요. 이 사람 내가 줬는데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A라는 사람은 B한테도 베풀지 않아요. 왜냐? 저 사람은 반응이 없는 사람이야. 상호적이지 않아, 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야. 생각하면 분명히 똑같은 양은 아니지만 내가 100을 줬을 때 10이라도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상호적 인간 전제예요. 그거 호의거래예요. 이게 호의거래 상호적 인간 만족시키는 여러분들도 사회적 경제 활동하면서 절대 반응이 없는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 경제는 반드시 서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사람한테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인 사람들은 무엇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그 사람 좋은 일 하고서 욕 얻어먹어요. 그런 것은 착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사회적 경제를 하는 분들은 상호적 인간의 전제에서 무엇인가 서로 방향성이 같고 양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저도 방향성이 같고 서로 같이 나중에 무엇인가 같이 모여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사회적 경제 기본운동 원리, 협력, 연대, 나눔, 베품, 이걸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 연대를 해야, 이게 먼저 베풀 줄 알아야 결국은 사회가 따뜻해지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고, 사회가 생산성 터지는 거예요. 봐요. 이 행복에서 보면은, 대학의 심리학 강의 시간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풍선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풍선에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풍선을 딱 하늘에 날렸어요. 교실이 천장에 다 붙어 있겠죠. 자기 풍선을 찾으라고 10분을 줬어요. 그랬더니 10분인가 5분을 줬어요. 5분을 줬더니 결국은 아무도 자기 풍선을 찾지 못해요. 막 아우성이죠. 자기 풍선 찾느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제 정돈시킨 다음에 지금 시험한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네 자기 이름이 풍선인데 아무 풍선에 잡아가지고 거기 넣어둔 이름을 그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수십 개 다 자기 풍선을 찾는 거예요. 이게 협력하면 자기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가 말합니다. 지금 시험한 자기 풍선 찾기가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기적인 이익을, 자기 것만 위해서 행복을 찾아야 되지만 결국은 장년처럼 해보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서로가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협력이라는 구체적으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대는 뭐냐면 서로 간에 같이 뭉치는 거예요. 어느 네팔에 있었던 실화래요. 이게 어느 네팔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실화인데 이게 눈길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발견해가지고 한 사람은 그냥 가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얻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간 사람은 얼어서 죽고 그것을 얻고 간 사람은 서로 간의 체온 때문에 그것을 사는 거예요. 같이 서로 간에 뭉치면 둘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뻔한 길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남하고 같이 갈등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연대만이 사역들이에요. 우리가 같이 혼자 살고자 자기 이익을 찾아간 사람은 결국은 혼자 망하게 돼 있어요.
역사, 그 많은 역사에서 그런 서재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품, 이건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 경제 기업들이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하는 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베푸는 거예요. 무엇인가 먼저 베풀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워낙 타이트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치열하게, 하여튼 거기에 모든 올인을 하기 때문에 한시도 자기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꽉 짜여 들어가요. 누구 하나도 자기 것 양보가 들지 않아요. 근데 얘기 나오고 있는 사례같이 한 노인이 숨을 거두면서 소 17마리를 이렇게 나눴어요. 큰 아들은 반을, 둘째 아들은 3분지를, 막내 아들은 9분지를 가져가지고 잘 키우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걸 나누려고 봤더니 17분지 2는 이게 반을 놨더니 8.5마리가 되고, 3분지를 놨더니 5.66마리가 되고, 셋째 아들은 1.88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서로를 다 죽여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론성을 찾아가지고, 현을 찾아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현자가 자기 한 마리를 딱 주면서 나도 이렇게 줄게, 나눠. 아주 18마리를, 이게 18마리가 됐잖아요. 18마리를 가지고 딱 나눠봤더니 9마리, 18분지 반은 9마리죠. 3분지는 6마리죠. 그 다음에 9분지는 2마리죠. 그걸 딱 해보니까 9, 6이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17마리 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남죠. 내가 이거 여러분 준 거니까 내 거 다시 간다. 딱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누군가가 위에서 한 마리만 딱 주면 모든 게 다 유닝 게임이 되는 거예요. 죽일 필요도 없이 자기 먹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필요한 건 누군가에게 한 번씩 먼저 베푸는 거, 먼저 무엇인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먼저 베풀어줘야만 이 사회가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먼저 좀,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초심을 잊지 말고 계속 하길 바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공동체 경제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공동체 경제하면 현재 인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게 인류의 사람들이 조직하는 조직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정부와 기업과 사회. 우리 사회 여러분들이 추정이 안 오죠. 여러분들 사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민단체, 사회단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자유주의 국가, 근대국가 선진되면서는 결국은 자유에서 그 당시 국가를 보게 되면 국가라는 사람들, 결국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식민전쟁때 보면 그 국가의 국왕들이 기업들한테 한번 장사하고 있는 게 맞고 결국은 뭐냐, 시장이 지배됐어요.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했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대공황이 오고 1929년에 그 대공황이 오고 그러면서 시장이 실패를 해가지고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아니 혼란스럽게 와요. 그러다가 케인즈의 수용자본주의가 되면서 국가가 등장해요. 시장에 맡겨두니까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등장해가지고 국가가 시장을 이제 좀 정리를 하기 시작해. 국가의 역할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까 여기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이 1945년부터 1973년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인강 기적, 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네 마리 용들이 급성장을 이루고 그러다 한국도 고도 성장을 이룬 게 73년 그 오일 쇼크 자본주의 황금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오일 쇼크가 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와요. 뭐냐, 아무리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지나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부패를 하고 정부 정책이 먹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되고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레이건하고 대치 수장이 주장하면서 결국은 신자유주의가 나와요. 뭐냐, 정부는 최소한 역할만 하고 모든 건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게 지금 신자유주의가 오면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는 금융위기 때 결국은 오일 쇼크를 하면서 그 정부 실패를 맛보았고 다시 2008년에 다시 시장이 득세를 하면 신자유주의가 했는데 결국 2008년에 다시 시장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리고 뭐냐,
정부도 시장을 실패를 하게 되면 앞으로 뭐가 할 것이냐. 앞으로 등장하는 게 시민, 사회적 경제고 사회적 경제는 사회단체가 주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단체가 뭐냐. 인간 및 발전을 추구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예요. 지역 공동체, 아시죠? 여러분, 지역공동체 너무 흔한 이름이죠. 사회적 경제의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 NGO. 그 여러분 얘기했던 거 여기 이제 뭐냐? 사회적 경제를 시민단체에서 크게는 제3세태에 들어가요. 제1세태가 정부고 제2세태가 기업이잖아요. 제3세태를 열 때 사회단체, 사회적 경제 포함시켜서 하는 건데 사회적 경제 기업 다 포함시키는 건데 사회적 경제 기업만 따로 뽑아가지고 제4세태로 이야기를 해요. 결국 뭐냐? 앞으로는 시민단체 4세태 중심의 사회적 경제가 역사의 주요가 될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전말.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다시 정부의 역할이 너무 커지죠. 왜냐하면 정부밖에 지금 현재 돈 가진 데가 없어요. 약간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오면서 사회적 경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우리나라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동체 경제가 뭐냐?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인류의 안녕, 인류의 행복이에요. 모든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것들은 인류의 행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공동체 경제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호 우존하고 있는 걸 너무 다 인식하고 싶어요.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인간과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 우존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권이 공동체예요. 이런 것 중심으로 있는 게 이제 협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서 역사가 그걸 중심으로 갈 거라는 게 향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하여튼 그 사회적 경제, 여러분들 같은 사회적 경제의 기업가 정신들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명과 비전, 여기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하고 사회 혁신에 대한 욕구예요.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의 혁신 촉구. 그다음에 이제 그 유연한 사고와 행동 추진력, 행동을 실천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미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을 하고 개발도 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대목이에요. 연대의식과 조직화 능력. 여러분들 같이 사회적 경제를 기업하신 분들끼리 서로 동료의식, 형제의식, 연대감을 가져야 돼요. 같이 모일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비전 공유 실현을 위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을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점차 확산돼가지고 일반 기업의 영역까지 그 지역까지 확산되게 하는 게 우리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대목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원래 연대의식이란 것은 이게 우리가 약간 좀 그 흔한 말로 하면 끈끈한 유대감이에요. 끈끈한 유대감. 근데 끈끈한 유대감이란 것은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섞여가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잘 알고 있고 상대방은 쩌러이쩌러이라는 과거 그런 그 사고와 과거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앞으로 이런 행동할 것이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이런 사람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연대예요. 근데 코로나를 말미암아 그게 많이 지금 흔들리죠. 잘 만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언컨텐츠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비대면 사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비대면 사회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아까 시대 문제에 가서 같이 치열하게 서로 토의하고 사회 문제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전을 찾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해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우리 한국의 미래를 가져갈 기업들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고 뭐 비즈니스 모델 구상 이것은 뭐 여러분들 다 뭐 기업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사회적 경제 미래 측면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사회적 경제의 미래는 밝습니다.
앞으로 자본주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앞서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은 현재 코로나 말미암아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연대의식,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 서로 간의 사회적 경제 느끼는 모여가지고 연대의식을 갖고 바람직한 아주 원활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생태계라는 건 아주 생태계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생태계가 추구한 건 공생이에요, 공생. 서로 같이 살고 또 공생, 공진,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혼자 사회적 기업가 개인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 기업하신 분들이 말기업 하신 분들끼리 또 말기업과 사회적 기업 같이 하신 분들이 협동조합과 또 말기업 하신 분들 서로 같이 연대의식을 갖고 조직화되어가지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자기도 적극적으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같이 이 지역의 혁신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제가 같은 이 시대에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본주의의 모순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사회적 경제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사회적 경제인들끼리 어떻게 모여서 연대하고 협력해서 하여튼 그 새로운 사회 변화, 혁신의 방향에 주역이 될 수 있는 걸 당부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